변방이 아닌 정치의 중심에 서고 싶은 남자들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17번째 시간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보수지만 또 보수에도 쓴소리를 날릴 수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말이죠. 네. 이거 지금 우리 작가님 써주신 네네. 이모 작가 써주신 요거 네. 보수이나 보수에도 아낌없이 돌직구를 날리시는. 내가 보니까 이게 방송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야. 이것이 보수의 가치지. 근데 예. 이게 배지를 다는 데는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이미 이번 판은 끝났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예. 그지 않냐? 아니 그 뭐 정직원이라는 그 회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뭐 영입으로 가고 비례로 가고 왜 그 정직원이 못 가서 대부분 그 비정규직들인데. 근데 비정규직들은 다 갔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확실히 내가 요번에 느꼈는데 네. 이게 이건 약간 오프닝 토크나 본 토크래도 돼. 그러니까 저당이든 이당이든 간에 예. 공천을 받는 방법은 하나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농담 아니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압도적인 인지도와 그걸 쌓든지 예. 아니면 내랑 친한 사람의 공관위원장을 가든지 또는 청와대를 가든지 여당이면 청와대 야당이면 공관. 난 그건 것 같은데. 민주당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인지도가 아주 높던가 줄을 잘 잡고. 아니 그러니까 형님 못 갔잖아요. 아저씨. 근데 이게 통상적인 정당의 경로인데 민주당이 새로운 경로를 개발했지. 뭐. 앞장서서 금태섭을 까던가. 그것도 이제 근데 그것도 네. 넓게 보면 청와대 줄을 잡은 거라 본 거지. 왜냐하면 친문 핵심 당원 예전에 2016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친박 핵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청와대. 아무리 청와대에서 아까 알게 모르게 개입이고 왜냐하면 2016년에도 결국 BH 공천이었고 예. 지금 민주당도 BH 공천이에요. 그 BH 공천이라는 게 야 얘 빼고 얘 넣어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뭐 친문 핵심 당원이든 친박 핵심 당원이든 똑같거든요. 구조는 여당은 BH 그다음에 야당은 누가 올지 모르는 공관위원장.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오늘 그 너 지금 공관위원장 안 되냐? 공원이냐?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 말고 네. 없어 내가 보니까. 사실 지금 오늘 또 그 미래통합당의 이제 위성 정당이죠. 네. 미래한국당에 지금 비례 뭐 53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비례 오늘 명단이 일단 떴어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뭐 일단은 뭐 거의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럼 명단이 좀 떠가지고 근데 이제 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한성교 의원을 글로 이제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뭐 되게 분노하면서 미래한국당 그 비례 명단을 지금 거부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뭐 근데 거부한 뭐 어쩔 건데 당이 다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요 위성정당과 관련해가지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게 완벽하게 컨트롤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벌써부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정치에 있어가지고요. 그 먼저 큰 그림을 내가 세팅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디테일을 조합해가지고 결국 큰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자꾸 사람들이 디테일을 보면서 이제 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예. 큰 걸 이렇게 고정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일련의 사태를 움직이는 것은 친이계다. 친이계. 네. 이 그림을 왜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번 공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최대 약진한 그룹이 어디입니까? 패족이 되었던 친이계입니다. 아하. 네. 자 그러면 이번 상황에서 아까 미래한국당이 왜 자꾸 이상한 돌출 행동들이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자 이번 상황에서 통합 총추위를 추진했던 친이계들 이 처음에 가장 먼저 냈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안철수까지 끌어안는 통합을 하고 싶다 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옹립하겠다는 메시지를 사실상 던진 건데 예. 그 그림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 안에서 본인은 비례정당만 만들고 지역구 출마할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으로 가라고 이제 측근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면요. 예. 저는 황교안 대표랑 요즘 같이 이제 앉아서 일을 하지만은 이 그림 하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해하고 있을까 지금 상황을. 왜냐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보면요. 예. 자 7월달에 공수처장 정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제 세 번째 교섭단체를 미래한국당이 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이 몇 석 할 것 같아요? 한 17에서 21석 사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죠.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17석에서 18석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느 세력과 연대를 해야지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20개가 돼야 되니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를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겠죠. 안철수. 예. 그럼 최근에 그래가지고 한성교 대표가 안철수 대표 만나러 가겠다. 아니 근데 오늘 자. 한성교 대표가 했던 인터뷰에는 선거 끝나면은 무조건 미래통합당으로 자기네 복귀한다. 못 한다니까요. 공수처가 끝날 때까지 못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한성교 대표가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하도 그런 어떤 독자 행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립서비스에 가까운 것이고, 아니 따로 분리해 놓으면 정당 보조금이 2배로 나오고 예? 그리고 공수처 국면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들어가겠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한성교 대표가 던진 메시지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나갔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면은 나는 당 대표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한 17개 되는 덩어리와 안철수 대표가 한 6, 7개 했다고 쳤을 때 뭐 지금 23, 4개가 돼요. 거기다가 그 무소속들이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탈당한 무소속들이 당선되면 바로 네. 일로 미래통합당 못 오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많이 보면 30개까지도 가능한. 27개, 30개 옛날 네. 국민의당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명분론이 공수처 국면이 끝날 때까지는 자동으로 형성돼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저는 지금 이 판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은 누구냐면은 결국 이 판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친이계 분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저번에도 해줬던 분석이라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추천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영입을 했는데 악동강에 정말 오리알도 아니고 그냥 매출액.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지금 순번이 20번 밖으로 지금 되면서 최고위원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 또 이제 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이제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야 이게 비례대표 번호가 너무 밀려나니까 당연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봐야 어쩔 수 없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다른 당의 뭐 비례대표 그거를 거절할 명분도 없고,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별개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가 물론 뭐 지금 단독 무슨 뭐 수석인가 뭐 어쨌든 선대위원장 되긴 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본인의 일단 지역구에서 생존도 어렵고, 그다음에 본인을 뭐 본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공천이 많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아마 총선에 떨어지면 다음에 뭐가 되겠느냐, 당대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여기 본당에서도 어찌 예. 보면 힘을 뭐 빠져가는 상황이고, 지금 뭐 김종인도 못 데려왔죠. 김영호 그렇죠. 공천위원장하고도 어찌 보면 약간 좋지 않은 모양으로 됐단 뭐 말이죠. 예쁜 모습으로 헤어진 그렇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본인이 맞긴 했지만 네. 일단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물론 전체 선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이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자기 위치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네. 뭐 위성정당에까지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제가 보기에 아직 이제는 그 정도 힘은 없다고 봐요. 사실 요거는 사실 김태현 변호사님 의견이 되게 궁금해요. 인재영이. 예, 인재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로 보내면서 네. 사실 순번을 그러니까 주겠다는 일종의 이게 약속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롱텀으로 보면 롱텀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두 가지 말하고 싶으면 하나는 이제 앞에 저 근태경이 다 했고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좀 쉽지 어려워질 거라 총선 이후에 그건 뭐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면은 저줄이 줄인갑네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자, 저줄은 동아줄이 아닌 걸 봤거든 눈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압승하고 본인이 종로에서 된다 하더라도 쉽게 대선 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건. 저줄은 아닌가 봐 이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베스트의 상황이 베스트면 돼도 힘들다. 단독 과반에다가 종로 되면은 이제 탄력을 원래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옆에 있던 외부 영입 인사들 그 다음에 원외 인사들이 하나도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원래 초선의원들 몇 명 받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네. 원외에서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단이 형성돼야지. 저줄이 맞나?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런 성이기 때문에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황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롱텀으로 보면 어차피 대한민국의 정당이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저쪽 당은 뭐 운동권 예전에 저 선후배 세력도 있고 그런데
보수 정당이 우리가 영국의 보수당이나 예. 영국의 보수당처럼 당원 교육을 시켜서 청년 당원부터 키워서 데이브 카메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그렇죠. 새로운 인재의 수요는 외부 영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외부 영입도 다 박살이 났어요. 아주 그냥 개박살. 아주 그냥 제가 제 얘기 좀 해드릴까? 제가 사실은 2016년에 영입인지 아닌지 모르는 희한한 거 있잖아요. 희한한 거. 입당. 근데 그때 나 이거 입당인지?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노원을에서 할 때 상대가 우원식 의원이었어요. 저는 제가 올라갈 줄 알았어 당연히. 왜냐면 여론조사 내가 이겼거든 항상. 예. 근데 경선을 보고 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방송국 대기실에서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만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얼굴에 인사 아유 의원님 오랜만이고 했더니 오막 이러더니 저한테 이제 대기실에서 앉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근데 니네 당은 참 희한해.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입이라고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거든. 근데 니는 그게 안 된다. 그래. 근데 실제 그때는 그랬다고. 근데 내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그때만 해도 야씨 어찌됐건 간에 앞에 세워놨으면 뭘 하나 공천을 좀 해주든지라는 그렇죠. 섭섭함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혜택 많이 받은 거예요. 왜? 저는 그렇죠. 어쨌든 알게 모르게 그래도 경선에 끼워줬잖아. 지원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요. 막 대놓고 네. 무슨 해준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김용태 저 선거운동하는 거 가르친 선생님이 김용태 의원이거든요.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뭐 권영진 시장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떡 가가지고 혼자 뚝 가가지고 그래도 2달 만에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라도 해줬던 거야.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그게 거예요. 그게 지원인 거죠 사실. 네. 예. 어떻게 보면 내가 모자라서 경선을 못 이긴 거지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번 판에 보니까 영입이라고 해도 놓고 완전 그렇죠. 이건 무슨 아니 보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누구를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친구는 공천 받았거든요. 예. 그 친구한테 매일 전화 왔다는 거야. 다른 영입 인사들이 우리 뭐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아무도 안 챙기니까. 이러면요 다음 총선 때 안 가요. 그렇죠. 왜 가? 아니 그리고 이제 당장 다음 총선 얘기하시니까 문득 그러네요. 지금 내가 나 이거- 인재 영입을 받았는데 비례 20번 이하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 당에. 그것도 아니고 지역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 몰라라. 비례도 나 몰라라 하면은 누가 가요? 다 맞았는데 다음에 안 온다는 건 틀렸어. 왜냐면 또 와요? 아 왜 그렇지? 아, 왜냐면 사람 망각을 영입할 너무 때는 모르니까. 아니지. 그 사람을 다시 영입하진 않지. 그러니까 그 새로 오는 사람은 그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영입할 또 때는 속는 거지 영입 작업을 뭐. 하겠지만 아니 또 사기 당하는 일단은 거야. 다 뭐 지역구든 비례든 다 어느 정도 좋은 거를 해준다고 해서 오지. 뭐 우리는 그냥 영입만 하고 아무렇지 그런 이러진 거야. 않고. 뭐냐면 원래 그게 과학적으로 항상 그 모순의 그 설명할 때 하는 건데 딱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나가는 물도 없어. 그런 저수지가 있어. 예. 거기에서 물고기를 계속 잡으면은 한 1000년쯤 지나면은 멍청한 물고기만 계속 잡혀가지고 똑똑한 애들만 남아가지고 좋은 개량이 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정치판도 이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낚임, 그러니까 공천의 낚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식견이 뛰어난지 아니면은 뭐 경험이 많든지 이런 거에 별개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눈이 얼마나 벌게졌냐의 문제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면은 뭐 정치 평균 한 20-30년 하시고 무슨 뭐 하신 분들 지금 가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는 분도 있고 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보면은. 근데 원래 제 앞길을 가장 못 보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그 영입 인재고 아니고 간에 정치권에서 항상 낚일 사람들이 존재해요. 오히려. 좋아요. 일단은 이제 그 비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 이제 아까 앞서 나왔던 이야기 조금만 더 리와인드를 좀 해가지고 그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뭐 정말 이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준석 최고에게 제가 좀 흘려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거의라는 이제 뉘앙스를 저희에게 주고 가셨는데 결국 상임선대위원장 카드가 이제 불발이 되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톱으로 나서고 좀 양 옆에 지금 조금 두는 약간 이런 느낌. 예. 최근까지 그 김종인 전 대표와 연락하는 사이 아니셨나요? 저 매일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매일 왜 했냐면요. 조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왜 예. 매일 그 우리 영감님한테 연락했냐면요. 저랑 진짜 친하죠. 예전에 비대위를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장관님한테 계속 연락했던 게 저는 되는 거는 사실상 확정이었고 그 당시에 시점 봤을 때. 그러니까 오시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인풋을 넣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돼 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2012년에 그 비대위 하고 이럴 때
택시법을 저희가 입법을 했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택시법을 이제 제안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통과시켜 가지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법안들을 냈었는데 그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때려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택시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오시면 그거부터 하시죠. 하고 제가 그런 거 논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 김종인 장관이고 알았어 그거부터 하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뭐냐면 김종인 장관도 그분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그 옛날에 제자백과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세력이 없는 유학자가 그 군주를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멋있다. 너무 띄워진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정도전이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정도전 같이 좀 잘 잡으면은 뭐 성공하는데 아니면은 계속 떠돌아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잘 따지시 보면은 공자님도 계속 돌아가지고 공자님도 솔직히 취업했던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따져보면은 뭐 잠깐 어딘가 했었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종인 장관도 그 이상 하나를 가지고 경제민주화는 이상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괴나리옷 좀 싸고 다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딱 한 가지 최대로 발달한 능력이 뭐냐면 되는 팀을 찾아가는 능력이에요 보면. 되는 팀을. 근데 이번에 되는 팀은 여기다라고 찍으신 건데 문제는 이게 저희 내부 회의할 때 자,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황교안 대표와의 상성이 안 맞았다는 게 큰 이유입니까? 자, 제가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친이계 떡밥을 왜 깔았냐면요. 황교안 대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미래한국당에도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지역구 공천에서 자기 측근들이 안 살아나고 황교안 대표도 뭐 어쨌든 관료 생활로서 그리고 그 처세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장관다고 총리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기말고 성적표를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성적표를 보니까 뭔가 낚인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에서 김종인 장관이라는 사람이 상징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김종인 장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당에서 저희 최고위 내에서도 굉장히 그 몇몇 분들이 반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저쪽에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편에 있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아하. 그게 뭐냐면요. 제가 비대위 할 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병권을 잡으니까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을 불러다가 이제 그 실무를 사실상 하게 했던 건데 김종인 장관이랑 이상돈 교수가 와가지고 처음 했던 그 취임 일성이라든가 아니면 첫 멘트가 뭐였냐면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절을 해야 된다. 그때 현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그리고 뭐 이재호 의원 등 몇몇 그쪽 팀의 장사들에게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호 장관 그리고 이재호 장관 주변에 있던 뭐 진수희 장관 이런 분들 뭐 자르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이계가 지금 이제 우리 최고위원회도 제가 누군지 언급을 다 안 하겠습니다만 친이계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갈고 저건 민주당보다 더한 그러니까 우리를 쳤던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태생적으로 그 안에서 보면 최고위 안에서 저는 대신 저도 이제 제가 비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은 저는 태생이 친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친박 대 친이구도에서 친박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김종인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동지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친이는 우리 가문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셌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태영공사라는 게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분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친이니까 당신이 안 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발단이 그래서 됐던 저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 썼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태영공사가 들이받았던 시점. 그건 뭐 물론 태영공사 입장에서야 김종인 장관이 먼저 때리니까 자신이 안 받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김종인 장관도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원래 메시지는 그거였다. 실제로 제가 그 전문을 보니까 그래요. 뭐냐면은 저 사람은 한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구 선거를 아무리 강남갑이라 돌파하기 어려우니 비례를 줘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는 사람한테 강남갑 나갈래 비례 나갈래 그러면은 돈도 안 쓰고 비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나은 걸 제안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태영공사가 뭐 누구의 조언을 받는지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나는 누구처럼 뇌물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습 안 된 지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종인 대표와의 그 진행 보면서 좀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다가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한번 만나서 그러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자, 그런데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짚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본인이 종로 선거 때문에 바쁘겠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공관위 때문에 내가 바보 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때 김종인 장관 때문에 뭐 약간 그때 반대한 사람 때문에 바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한데 아니면 박형준 그 위원장 때문에 헤맸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그 김영호 의장을 공관위원을 해야 된다고 공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추천한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그분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고 박형준 위원장을 지금 시점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은근히 그 사람들 공통점이 한 가지로 귀결될 것이다. 친이. 이러면 또 이제 우리 대표님 주변에 간신히 들끓어 또 이 유명한 아니요, 이야기가 이거는 근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황교안 대표가 약간 소탄 대시를 한 것 같아요. 무슨 그 뭐 원톱으로 맡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들어봐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 정도전 너무 과한 것 같고 왜냐면 뭐 정도전 사실은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중에 뭐 그렇게 됐으니까 비명행사 했으니까.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 진짜로? 이거 뭐 무식한 발언이다. 왜냐면 그 정도전이 나라는 세웠지만 그땐 그렇지. 나중에는 뭐 이방원이한테 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어 어디. 대한민국 해군 함정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봉호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사실은 김종인 해경인가, 전 해경. 대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찌 보면 이제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네. 아니면 약간 중도의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 총선에 우리 당 비대위 대표도 했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이미지를 끌고 가는 게 좋거든요. 한국당에서 저는 조금 양보해더라도 그러니까 친이 친박 싸움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분이 뭐 공천을 조금 뒤집겠다 했지만 사실은 공관위에서 하고 나서 선대위원장이 뭐 공천에 관여할 건 없어요. 그냥 명분만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죠? 강남에 나온 대형용 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당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 있는 거나 이제 경찰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이분이 예. 갑급이고 사실은 매일 한두 명씩 우리 방송도 해보면 매일 따라다니잖아요. 한두 근데 번 이분이 만약에 이제 대중을 만나고 막 이러면 이제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죠.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황장엽과 또 왔을 때도 그런 사고도 생겨서 물론 옛날처럼 막 유세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만나러 다니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호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명 갖고는 안 되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차하는 만약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처음에 이제 비례대표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통합당에서 밀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을 거라면 굳이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뭐 영입을 하려고 했던 뭐 지금 얘기처럼 거의 그때 90% 됐다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아마 황교안 대표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도 이제 꿈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분도 뭐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분이라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는 처음 맞는 거다. 어차피 총선은 뭐 이 선대위 체제로 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정리하겠지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를 도와서 뭔가 이제 큰 꿈을 꾸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럼 당내에 좀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무마시켜서 어떻게든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다가 말아버리면 좀 속이 좁아 보이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아니 근데 그 내가 그 정치사 방송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보수 정당 상황 잘 아니까 네. 그래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기 창문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던 거랑 확실히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공기가 약간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핵심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몇 번 등장했던 이름 보수의 최고 전략가 중에 하나고 행동력도 있는 사람이 윤상현인데 예. 윤상현은 어디를 갔는가? 여론조사 잘 나오던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언급했던 그 책사였던 김재원은 어디 갔는가? 예. 그리고 그들은 왜 이번에 둘 다 공천에 잘렸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에서 있어 보니까 이제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황교안 대표를 밀어올리는 세력은 친박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밀어올리는 세력과 황교안 대표가 선호한 세력,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헤게모니를 잡은 세력이 좀 다 다르다. 달라.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감지를 못했지. 이게 왜냐하면 태생적으로요. 친박 친이를 둘러 놓고 보면은 친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직군이 보통 교수 예. 아니면 뭐 이런 좀 직업 정치인 같은 느낌 이런 경우 아니면 뉴라이트라고 해서 넘어온 사람들 네네네.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댄디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친박은 관료화돼 있고 말을 아끼고
그러니까 이 창의력보다는 조직력이나 이런 거에 강한 그렇죠. 조직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어느 순간에 그게 뭐 잘하고 못하냐 그런 쪽에 이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전환이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번에 네. 공천 과정을 보면서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 정치권 들은 1년 됐죠 지금.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도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난 솔직히 좀 짠해. 왜냐면 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사실 황교안 대표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항상 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지금은 좀 뭐랄까 좀 안 됐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게 보세요? 확실히 정치 신인의 한계. 왜냐면 여의도는 선수예요 그냥. 선수지 뭘?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나이가 있어, 돈이 있어. 돈은 좀 중요하겠다. 어쨌든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선수입니다. 몇 선이 정치 경력.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정치 초년생이거든요. 네. 배지를 달아본 적도 없고 큰 선거를 지휘해본 적도 없고 본인이 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예전에 이해창 총재랑 비교하시는 이해창 총재는 달라요. 왜? 이해창 총재는 어쨌든 국무총리 아니 어쨌든 국회의원 하다가 감사원장에 대선을 한번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으로 뛰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선 지고 나서 당을 장악하는 게 다르죠. 대선 과정에서는 세력 재편이 되니까 자기 사람들로.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그게 아닌 상태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 지금 뭐 보면은 보도에 보면 속 내는 모르겠는데 보도에 보면 뭐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뭐 김종인 위원장을 좀 뭐 이렇게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뭐 주변은 반대가 심해서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 진짜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정말 김종인 전 대표 절실히 원했을까? 난 아닐 것 같은데. 왜냐? 나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내가 대표가 됐어? 김용호 전 국회의장 딱 모셔다 놓고서는 저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다 정권 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안 그래. 그렇죠. 까놓고 여기서 16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비대위원장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려다 놓고 정권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다 정권 다 줬나?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 진짜 중요한 사람 챙길 건 챙겼거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아무것도 못 챙기고 진짜 정권을 줘버렸네. 거기다가 믿었던 한선교 의원 또 혼자 독자 노선을 가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정치 9단 아니라 10단인 김종인 전 대표 선대위원장 갔다가 정권 달라고 그리고 선거 지휘하게 되면 난 뭐지? 이게 되면 나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거 저 양반 여기 왔다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아까 플러스 딱 1분만 얘기하면 하나 뭐냐면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를 포기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요? 할게. 완전 포기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올인해서 만약에 이길 수 있으면 그 선거에 올인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면 아니 뭐 당에서 뭔가라도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뭔가 이제 유세라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생색을 내야 그 다음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랑 뭐 회의를 같이 하고 같이 일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놓인 게 최근 한 달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황교안 대표가 어디에 장점이 있는지 알겠어요. 설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총리로서의 활동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던 거죠. 칸막이를 나누고 당신이 이거 역할이요, 저거 역할이요, 당신에게 전권을 주겠소, 이건 당신 재량권을 발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치는 진급 이상의 목표가 다들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그 공무원 사회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피라미드인 것 같지만 실제 피라미드는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라는 건 뭐 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리더십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 네. 반대로 뒤통수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자 일단 오늘 또 이게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미래한국당 공천 이 비례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김종인 전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